안녕하십니까. 이번부터 조경시공구조학을 강의하게 된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시공의 개요 1. 조경시공의 특성, 시방서, 공사개혁, 공사시공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공의 특성을 보시면 조경시공의 공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일 주가 되는 것이 플랜팅이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 다음에 조경시설물, 포걸러나 벤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거기에 특수 분야인 생태보건공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조경공사라는 개념을 보시면은 설계 도면에 따라 이것이 지시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약속이고 규약이고 나중에 이것이 납품하게 되는 최종 목적물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 및 인공재료를 이용해 인간의 생활 목적에 적합한 기능과 아름다움. 맨 처음 펑크션이라는 기능을 무조건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뷰티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목적물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조경은 자연 소재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일련의 창조적 작업이다. 그래서 조경공사의 특성을 보시면 공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근데 다양한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공정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요. 그 다음에 자연성, 이게 지방성이라는 것이 계절에 따라도 다르겠지만은 남부 지역이냐, 도서 지역이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했던 생물 소재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규격화와 표준화가 곤란해서 품셈 적용이 미확보된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시겠지만 이랬을 때 단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죠.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목적물들이 좀 상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성 재현이라든지 아름다움을 다루고, 그 다음에 모든 공정, 제일 먼저 토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이 들어가고, 그 맨 마지막에 데코레이션 개념으로 조경이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공정의 다양성, 공사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토목공사가 몇조 원짜리 공사라고 하면은 조경공사는 다 해봐야 몇백억밖에 안 되든지 이렇게 규모 자체는 작지만 세부 공정은 일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죠. 녹지를 조성하는 식재공사에도 시설물하고 구조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하나의 시설물, 벤치, 퍼골라 이런 거 하나를 할 때도 밑에 기초를 넣는다든가 그런 거 모든 토목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을 하게 되면 전기공정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두루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종합적이고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부 공정 보시면 아주 많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분야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것이 부지에 대한 시공 측량부터 시작해서 가설공사, 식재공사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조적이라는 것은 저기 벽돌 다루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장공사는 모르타르 같은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도장이 페인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각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물들을 보시면은 일단 경관시설, 수경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안내시설, 놀이시설, 관리시설, 편익시설 등 이런 것들이 그 구분을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경시설물 시공을 보시면은 수목, 목재, 금속재, 석재, 포장재, 배관재, 도장재, 조명자재, 기타 벽돌, 인조석, 인조목, 이거 멤브레인 천막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방수재 등 다양한 재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한 것들도 기초 지식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지만 요즘 하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신재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지만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려면은 어쨌든 신재료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꼭 습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공 지역의 특성과 경관을 감안한다. 지역별로 산지인지 바닷가인지 그런 거에 따라 다 경관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격, 스케일 이런 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스케일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산지에는 산지에 맞는 형태가 있고 모티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모티브가 무엇이냐. 그러면 산지면 산지에 어울리게, 바닷가면 바닷가에 어울리게 그런 형태. 그래서 아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딱딱 떨어지는 뭐 크기 얼마짜리 무슨 형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공정의 소규모성. 이게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적용 파트 하는 분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공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규모 자체는 금액이라든지 규모는 굉장히 작다라는 게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정이 집산되어 있다. 다양한 공정과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사 규모,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금액적으로도 작고 규모로도 작다. 다음에 단위 공정이 작으면은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대규모 단가의 문제에서 대량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단가는 상승해요. 그래서 도매 시장이 많은 서울이 오히려 지방보다 단가가 쌓였거든요. 이렇게 대량으로 움직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 공정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조달되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다음에 시공상 경제적 효율이 낮고 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성 및 계절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타공사와 뚜렷이 구별된다. 지방성, 장소에 맞는 것들을 왜 그러냐면은 거기 지역에 맞는 수종들이 따로 있어요. 나무들을 선정을 할 때 제주도에 사는 것을 강원도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적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성,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사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산지에 사는 식물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성을 굉장히 따지게 되고요. 다음 식물을 다루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여름에 심을 수 있는 수종들은 거의 없죠. 여름에 심으면 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좀 곤란한 그런 수종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콘크리트, 주로 매스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 단순 공정이 연속으로 가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는 사이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큰 건물 하나가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공정이 끝나게 되잖아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경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 넓은 지역에 여러 가지 공정이 조금씩 여기 넓은 사이트가 있으면 여기 조금 소규모 공원들을 조성한다든가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정이 진행되고요. 다음 소요자재, 그렇게 넓은 이쪽으로 여기에서 작업하다 이쪽으로 또 옮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비용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작업 효율도 낮고 시공 관리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생물 소재를 이용한다는 거, 시공 재료는 생물 소재,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건 공산품을 얘기하죠. 공산품들은 대부분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되면은 단가가 떨어진다. 그렇죠? 규격품을 쓰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지만 나무가 딱 뭐 다 일률적으로 1.5m짜리 나무 100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도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공사의 식물 소재들은 공산품이 아닌 생물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곤란하다. 그러면 역으로 되겠죠. 표준화가 곤란하니까 단가가 올라가겠죠. 대량 생산도 곤란하죠. 자, 규격화 표준화에 곤란하다. 품셈 적용이 미확보됐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조경공사에서 식재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특수한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일일이 다 자신이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경시설물 공사에 대한 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가격 산출도 어렵고 작업 기율도 많이 걸리겠죠. 설계할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조경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 품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표준 품셈이라는 것은 적산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시설물 만약에 콘크리트 1루베를 만들 때는 여기에 일반적인 인부가 0.8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줘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곱하는 거죠. 만약에 100루베를 하면은 저 인부에다가 0.8에다가 100을 곱해 가지고 80인이 소요된다. 그리고 재료가 있잖아요. 이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위 수를 곱하게 되면 그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표준품셈이라고 합니다. 표준품셈 적용이 안 된다면은 여기 요즘은 우리는 조경공사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짝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조금씩 따가지고 새로 생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재료 구입에 따른 경비 지출이 크다. 정확한 물량이 나오지 않잖아요. 정확한 물량도 없고, 그다음에 규모도 작으니까 점점 단가만 올라가게 되죠. 다음이 그래서 실제 시공 규모에 대응하는 적절한 적산 기준을 마련은 필요한데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품셈 적용의 실제로는 건축 및 토목공사 표준 품셈에 유사한 공정을 따다가 조금씩 조립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새로운 재료는 대부분 견적에 견적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정해진 값이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비싸게 여기서 이제 단가 상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윤도 떨어지겠죠. 자, 적정한 시장 단가 반영이 불가하다. 다음 조경 시공의 품질 저하 그리고 업체의 원가 관리가 곤란하다. 자, 다음에 세심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생육 상태가 한번 심어놨는데 가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홍수도 있고 이런 기후 변화란 것들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기후 변화. 그렇기 때문에 생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나중에 여기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에너지를 비용이라는 코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 소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향토 수종을 쓴다든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향토 수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굉장히 잘 적응한 나무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최소화된다. 관리 최소화가 되는 것이 결국은 비용을 다운시키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거겠죠.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것이 결국은 생태적인 적용이 되는 그런 수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조경시설물의 특징을 보시면 풍화에 따른 노후화의 급속한 진행.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부분 조경시설물이 목재나 철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슬거나 아니면 방부 처리를 안 하면은 부식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풍화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것. 자, 여기 내구성이 낮은 목재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네, 휴식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신체 접촉, 많이 마찰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막 부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 먹고 뭐 발로 찬다든가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도한 유형에 따른 파손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론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경공사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내용은 무엇인가? 뭐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리가 먼 것, 아니면은 맞는 것, 맞는 것을 골라라, 아니면 틀린 것을 골라라.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물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곤란하다. 공사 구간이 산재되어 작업 효율이 낮다. 공사 규모에 비해 세부 공정이 단순하다. 이런 거, 이런 키워드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쭉 읽어서는 그냥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규모는 작은데 공정은 많다. 아주 불리한 조건이죠.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자, 조경공사는 공사 규모는 소규모이지만 지역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재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공정도 복잡하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조경 시공재료를 보시면은 시공재료의 규격화, KS 규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KS D2032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D가 어디예요? 금속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KS 얼마 여기에 포함되는 그 기호들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 외우기는 곤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규격의 부문 기호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은 D는 아까 위에서 보시면 금속, 그다음에 E가 광산이었었죠. 광산. 여기 D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좀 무리하고 조경하고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다 싶은 것들은 좀 눈에 익혀두시고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조경 식물 재료의 요구 성능. 여기 생물을 다룬다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결국은 수목 이게 되겠죠. 트리. 자, 식재 지역의 환경에 적응성이 있을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거를 향토 수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향토 수정을 쓴다는 것은 그 지역에 적응이 잘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덜 한다. 관리를 덜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워야 되겠죠? 당연히.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공사용 목재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내부 인테리어용으로 쓰이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꽃이 피는 건지 아니면 열매가 열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있을 거니까 이게 목적에 맞는 실용성이 있다라는 것은 목적에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식 및 유지 관리가 이식이 잘 된다는 것이 나무들이 대부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이 이식의 문제예요. 갖다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신규로 심는 것들이 그 지역에 나무들이 박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럼 뿌리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적응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이식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 뿌리 돌림이죠. 뿌리 돌림. 뿌리 돌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 뿌리가 있으면은 여기를 끊어줘요. 끊어지면 여기에서 잔뿌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잔뿌리들이. 자, 잔뿌리가 많다는 것은 여기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표면적이 증가하면은 양분이나 수분 흡수가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활착력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활착력이 증가하게 돼서 잘 살아나게 되죠. 이런 관리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아까도 말했듯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뭐 물을 잘 줘가지고 말라 죽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얼지 않도록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지치기 많이 하죠. 가지치기. 다음에 또 할 게 뭐가 있나요? 병충해 방제해야 되죠. 아주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입수가 용이할 것. 여기 너무 좋아하는 나무지만 비싸요. 뭐 아주 귀해. 뭐 1년에 한 5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목시장에서 입수가 용이하다. 그럼 단가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너무 비싼 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지적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적합한 땅에는 적합한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플랜팅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방서라는 것, 개요는 설계면에서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을 세세히 글로 써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텍스트로 그림을, 도면이라는 것은 드로잉이잖아요. 그림으로 표시됐는데 거기에 숫자나 모양은 있지만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들을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 새까매져가지고 볼 수도 없을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들을 그 도면하고 맞춰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시공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라는 것은 계약 서류 중에 일부에 속해요.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내역 이런 것들이 이거는 금액에 관련된 거죠. 이것들이 일괄로 포함돼야지 그것을 계약 서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을 한다. 뭐 도면 A가 있으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설계하겠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그래서 근데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이 시방서가 필요한 거죠.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이 시방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방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보충상 이거는 조금 덜 빠진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공 방법, 공법, 이건 신공법 같은 거 어려운 공법들이 있으면은 다음이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지 못한 것들이라면 더 특히나 해줘야 되겠고요. 다음에 시공에 필요한 각종 설비, 특수 설비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재료 및 시공에 대한 검사 기준을 뭐 좀 더 세밀하게 한다든가 몇 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음 재료의 품질.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다음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상 차이 적용 순서라고 했는데요. 어떤 게 더 상위에 있느냐.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 시방서입니다. 표준 시방서를 보고 공사 시방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현장 설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거기 발주자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 현장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힘을 갖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어떤 크레임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설명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은 나중에 뭐 공설표라고 간단히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시면은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다음 모호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감독자죠. 발주자, 감독자.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현장 설명서하고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돈을 주는 사람은 발주자죠. 주문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때 적용 순서. 현장 설명 다음에 공사 시방 맞죠? 설계 도면 다음에 공사 시방서. 다음에 공사 물량. 다음에 아니 이게 잘못됐죠? 공사 시방서가 앞이죠. 그래서 공설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뜻 공설표. 다음 시방서의 종류를 보시면은 표준 시방서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준. 시설물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이다.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이게 최소죠. 최소법.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좋다고 싫어할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 기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발주처 또는 설계용업자가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를 놓고 그거보다 보충해서 공사시방서를 세세히 더 자세히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도 헌법이 있고 뭐 이쪽 쭉 내려오다 보면 뭐 시행령까지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큰 거는 헌법보다는 시행령에 가까운 거잖아요. 시행령.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시방서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한 공사시방서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A 갑과 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어떤 계약 조건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자, 계약은 요 용어들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수주자, 도급자, 도급한다라는 것은 내가 일을 맡는다는 뜻이고요. 발주자는 이게 갑이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자, 여기에 수급자가 발주자한테 계약 목적물, 무슨 건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나랑 계약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다음에 그러면 너하고 그러면은 계약을 하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그리고 요 계약 목적물이 인도가 되면은 그 대가로 공사비를 주는 그런 관계, 이것들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주 방법을 결정을 하고 절차를 보시면은 발주가 뒤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직영공사도 있고, 뭐 공동도급도 있고, 뭐 턴키도 있고, PQ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다.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라고 일간지라든지 그런데 뭐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전자입찰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일단 공고를 오픈해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금액에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다수죠. 이제 다수가 여기에다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네가 제일 좋겠다라고 낙찰자를 결정하고, 다음에 낙찰이 되면 그때 계약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됐죠. 시공하면은 검사를 해서 품질이 맞다라고 하면은 공사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을 보시면은 공사 내용, 설계서, 공사비 내역서, 공정관리표. 여기 요거 설계서, 내역서, 공정관리표. 다음에 뭐가 더 포함된다 그랬죠? 시방서도 여기 포함되겠죠? 계약서에. 계약 관계에. 자, 설계서의 도면, 어차피 도면하고 시방서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다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급 금액, 전체 공사비 얼마에, 특히나 노임 요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도급 금액에는 뭐 재료비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재료비까지 포함되는데 그 중에 노임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명확히 해준다는 소리고요. 임금을 지급을 제때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다음에 언제 착수해서 언제 완성할 것이냐. 1년 안에 완성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10년까지나 간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성 시기 언제까지 끝내달라는 것은 명확히 일단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급 금액의 선지급금이라는 것은 100원짜리 공사인데 여기 공사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맨손으로 이걸 할 수가 없죠. 재료도 사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한 30원을 미리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성급이라는 것은 100원어치에서 한 반년 지났더니 50원어치는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미리 지급을 해주는 것이 기성급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10% 지급할 때마다 뭐 기성급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가 중지되는 요인, 누구 그 책임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A가 책임이다, B가 책임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야 되죠. 계약 해지는 어떻을 때 할 것이냐. 무작정 내가 너 싫으니까 계약하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다 책임 소재의 부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뭐 A 대 B가 뭐 3대 7로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들을 다 일일이 적어 놓는 겁니다. 손해부담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설계 물가 변동. 처음에 이게 장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유가 폭등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물가가 확 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50원을 남기려고 했는데 물가가 100원이 더 증가해서 마이너스 50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정은 어느 정도 한 80%는 보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들을 정해놓는 겁니다. 자, 하도급 대금 지금 하도급 대금이라는데 발주자가 A인데 B한테 주면은 여기에서는 C, D, E가 생겨요. 이 사람은 총괄해서 이 공사를 맡았을 뿐이지 다시 여기에서 또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죠? 하도급. 근데 이 사람이 여기 C, D한테 돈을 지급을 안 하고 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지급을 꼭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하는 거죠. 다음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비, 다음에 산재, 산업재해, 보험료, 또 고용보험 뭐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포함이 되고요. 다음 방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 요즘 폐기물 처리도 이거 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토사 같은 것들을 갖다 버려도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산업 폐기물에 대한 금액이 또 따로 있어요. 몇 톤당 얼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철제 같은 경우는 고철로 팔 수가 있잖아요. 고철로 팔아서 다시 금액을 환수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다음 물건을 완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완공은 했어요. 완공을 했으면은 며칠 안에 검사하고 체크를 해서 그래서 공사 금액을 그럼 오케이 떨어지면은 언제 그것을 완공이라고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완공이 되면은 결국은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도급 금액을 언제 지급할 건가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계약 이행 지체할 때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 지체상환금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2년 3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 동안에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공사 그 대금은 줬는데 완공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시일 그 하루 지날 때 얼마만큼씩 몇 %씩 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손해배상에 관한 것들을 일일이 기재를 하죠. 그다음 하자담보 이게 완공은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뭐 반년 만에 물이 샌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자담보는 대체로 뭐 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해서 2년 정도까지는 2년 안에 뭐 이게 다 말라 죽었다든가 이러면은 다시 보식을 한다든가 보충식재라고 하죠. 보식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입찰 준비사항을 보시면은 입찰을 공고한다고 했었고요. 입찰 참가 신청, 입찰 보증금, 비드 본드라고 하는 건데 입찰 보증금. 자, 이게 내가 계약한다고 말만 해놓고서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손해 볼 것 같아서 나 계약 안 해라고 배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체결을 거절할 경우 아예 그 보증금을 내가 그냥 가져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에 무조건 그 입찰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좀 부실업자가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입찰 보증금이라고 보시고요. 다음에 개찰 후 낙찰입니다.
공개해서 A가 얼마 냈고 B가 얼마나 냈어요라고 딱 공개를 해주잖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 A, B, C 중에 여기가 100, 여기가 98, 여기가 101원이에요. 그러면 B가 낙찰냈습니다. 라고 공개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B와 계약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참여 방법에서는 뭐 직접, 상시, 우편, 전자입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전자입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규모가 클 때는 어때요? 직접 몇 명을 불러다가 하게 되죠. 우편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자, 입찰 계약 순서로 적합한 것은 현장 설명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개찰 후 낙찰이라고 했죠. 그럼 DC는 정해진 거네요. 이거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DC는 정해졌고, 그다음에 현장 설명과 입찰 공고 중에 어떤 것이 빠른 겁니까? 자, 입찰 공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현장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 입찰 방식, 일반 경쟁 입찰. 이게 가장 흔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다. 이게 아주 키워드죠. 이 정도만 되면은, 이 정도 기준만 되면 아주 작은 자격만 갖추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경쟁을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경쟁이 있으니까 코스트 다운이 되겠죠. 공사기부가 저렴해지고 기회가 균등하다라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적인 방법인데 단점은 너무 자기들끼리 출혈을 하면서 금액을 코스트 다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뭐 아무나 너무 많은 사람들, 뭐 100개 업체가 갑자기 뛰어든다든가 이러면은 덤핑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너무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찰 절차도 복잡하고 한 10명 정도만 입찰을 해야 될 걸 뭐 200명, 300명이 입찰을 해버리면 그거 다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격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들을 일일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유형들은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은,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의 것들.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자격을 제한한다. 아까하고 불특정 다수하고는 다르죠.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격을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여기 일반과 지명 중에 이 지명이 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정도가 여기는 오픈된 거고 일반은 오픈된 거고 지명 입찰은 완전히 정해놓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이다, 중간적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업체가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뭐 작년에 몇 억 이상을 시공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 그렇죠? 시공 능력이나 공사 실적 1군 업체다, 2군 업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누죠. 그 다음에 특수 장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면은 아무나 참가할 수는 없겠죠. 지명 경쟁 입찰은 자금력과 신용 등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 한 업체만 하지는 않아요. 한 두세 업체, 뭐 5업체까지 한다든가 대기업 기준으로 되겠죠. 대부분. 자, 불성실한 자가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도록 막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너무 난립하면은 과다 경쟁하게 되면은 아까 그 뭐라 그랬어, 덤핑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게 되겠고, 단점은 특정 업체 특혜를 너무 몰아준다는 거죠. 그 대기업에 너무 몰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한 다음합비라고 그랬는데 A, B, C한테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야 우리 최소 이거 이하는 적지 말자라고 담합을 해버리면은 공정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입찰을 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해서 좀 비용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야 90원 이하는 우리 절대로 적지 말자라고 해버리면은 원래는 80원 정도의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10원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100원짜리 공사에서 80원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90원으로 입을 맞추는 거. 이러면은 그게 담합이라는 거예요.